서울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진 낯선 도시, 도쿄의 차가운 호텔 방이었습니다. 강나태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넌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방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앱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일종의 의식이자 강박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집안의 고요함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액정 화면 위로 로딩된 실시간 영상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땀으로 젖은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떨어진 화면 속에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입을 모아 절대 걷지 못할 건이라고 의학적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가 고작 3주 전에 별다른 기대 없이 고용했던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마치 누군가에게 무릎 뒤를 가격당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 그 작은 놀이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지난 3년 동안 겪어온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비극이 시작된 3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잔인한 화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강나태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백나경을 차가운 땅속에 묻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백나경은 10월의 어느 밤 하늘도 슬퍼하듯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딸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무용 발표회를 마치고 행복에 들뜬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운전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빗길을 뚫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해 온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그녀의 차를 덮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도착하기도 전에 그 끔찍한 충격으로 라경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당시 고작 3살이었던 보라와 사리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이들의 연약한 척추는 그날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시 도쿄에서 중요한 사업 미팅 중이었던 강나태는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강나태 씨,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사모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따님들은 지금 위독한 상태로 수술 중입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어떻게 탔는지, 8시간의 비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 생명유지장치에 삐걱거리는 기계 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엑스레이 스캔 사진을 들어보이던 의사의 선고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나태 씨, 유감입니다만 심각한 척수 손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다시는 걷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백남경은 떠났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눈물겨운 노력, 고통스러운 3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얻었던 그녀의 보물 같은 딸들은 이제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보내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강나태는 비에 젖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진흙탕에 주먹을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돌볼게. 하지만 슬픔은 그에게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감정을 죽이며 생존하는 법만을 가르쳐줄 뿐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강나태의 집에는 8명의 보모가 거쳐갔습니다. 첫 번째 보모는 아이들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아이들의 배고픔과 울음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아이들의 값비싼 재활 장비 사진을 찍어 가십 사이트에 몰래 팔아넘기고 고작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 중에는 아내가 생전 아끼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모는 강나태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남자친구를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쌍둥이가 재활치료 중에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영상을 SNS에 올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영상 아래에 이런 캡션을 달았습니다. 억만장자 장애 아들을 키우는 일,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강나태의 변호인단이 움직여 영상을 삭제하기도 전에 이미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퍼져나가 사람들의 잔인한 가십거리가 된 후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강나태는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잠재적인 위협과 기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울 고층 아파트 요새에 무려 17개의 고해상도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놀이방, 심지어 아이들이 잠드는 침실까지 사각지대 없는 모든 각도에 감시의 눈을 심었습니다. 그는 도쿄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뉴욕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낯선 호텔 방에서, 심지어 중요한 이사회 회의 도중에도 강박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고 다음 배신자가 누구일지 기다리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나가 면접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강나태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28살, 간호학 학위소지, 흠잡을 데 없는 추천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배신자 후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서류철을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주어진 계획을 철저히 따르세요. 그 어떤 즉흥적인 행동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의사들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나는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요하지만 단호한 힘이 있었습니다. 강나태 씨, 따님들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진단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 그 자체를 존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순간의 기묘한 울림 때문에 그는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9번째 보모였습니다. 강나태는 그녀 역시 다른 이들처럼 결국 실패하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나는 그가 정해준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삭막한 재활실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 그녀의 할머니가 주일 아침마다 부르곤 했던 오래되고 따뜻한 복음 성가를 틀었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의자 대신 보라와 살인 옆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규칙적인 패턴으로 굳어버린 아이들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르는 작은 기관차에 대한 동화책을 실감나게 읽어주었습니다. 강나태는 지구 반대편에서 CCTV 화면을 노려보며 규정을 어긴 그녀를 당장 해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라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집안에서 사라졌던 웃음소리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동안 움직이지 않던 살인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항상 고개를 떨구고 있던 두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하고 초점 없던 아이들의 눈동자가 생기를 되찾아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도쿄의 호텔방에서 습관처럼 영상을 확인하던 강나태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각이었지만 하나나는 퇴근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녀의 간절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세상은, 의사들은, 모든 어른은 이 아이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봅니다. 이 작은 몸짓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바로 그 노력하는 곳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녀는 보라의 이마에 그리고 살인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그 누구도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강나태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백나경이 떠나던 날 스스로 굳게 걸어 잠갔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하나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죽어가던 화초가 물을 머금듯 그의 딸들은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치의인 설아인 박사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나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 보라와 살인의 근육 반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진전입니다. 그날 밤 강나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노트북을 열고 척수 손상, 어린이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천 건의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경가소성, 손상된 신경을 우회하여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어린이 뇌의 놀라운 적응력. 그가 찾던 모든 희망의 증거들이 이미 그곳에 수많은 출판된 연구와 의학적 증거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의사가 내린 불가능이라는 선고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묻던 날 아이들에 대한 희망마저 그 차가운 땅에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딸들을 품에 안고 천을 나누는 대신 차가운 유리 화면을 통해서만 그들을 지켜보는 비겁한 관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당 고작 2만 5천 원을 받는 간호사 하나하나가 억만장자인 그가 막대한 재산으로도 해주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을 믿었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5주 후 강나태는 싱가포르에서 힘겨운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귀국 비행기에 오르려던 찰나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륙 전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놀이방,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무심코 앱을 열었고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전에 마치 버려진 소품처럼 2대의 휠체어가 덩그러니 벽에 기대어 비어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간 거지? 불안감이 엄습하던 찰나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돌아갔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라와 살인이 그 작은 두 아이가 놀이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작은 몸은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들은 분명히 보조기구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아이들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활짝 벌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힘내, 우리 아가들.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에 있어. 보라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오른발이 심하게 떨리며 불안하게 허공으로 들렸다가 쿵 하고 한 걸음을 내디뎌 땅에 닿았습니다. 사리는 언니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더니 이내 따라 했습니다. 그녀의 왼발이 바닥에 약간 끌렸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고쳐잡고 힘을 주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걸음,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강나태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전화기가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등은 벽에 부딪혔고 다리는 더 이상 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달려가는 사업가들이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를 향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지나쳐 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쳤지만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하나하나의 품에 안기는 딸들의 모습. 내가 알았어. 화면 속에서 하나하나가 흐느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데이터와 확실함 위에 거대한 기술 제국을 건설했던 남자 강나태는 인천국제공항의 한복판에 얼어붙은 채 서서 자신이 안다고 믿었던 불가능의 세계가 고작 5인치 화면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그 빗줄기를 도쿄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통유리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리던 차가운 물방울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그는 투자자들과의 긴박한 컨퍼런스 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엑셀 시트의 숫자들, 4분기 예상 수익, 시장 점유율,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그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그의 눈앞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그 전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나태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넘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불길한 예감처럼 전파를 타고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님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 중입니다. 순간 호텔 방의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강나태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돌아가셨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현실을 부정하며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따님들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생사를 오가는 수술 중입니다. 백나경은 그날 쌍둥이 딸들의 첫 무용 발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3살 배기 보라와 사례는 엄마가 사준 분홍색 튜튜를 입고 아마도 차 뒷좌석에서 발표회 때 들었던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던 춤 동작을 서로 흉내내며 까르르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경은 발표회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조금 늦게까지 깨어있게 해주곤 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나태는 자신이 어떻게 공항으로 갔는지,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구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비행기 좌석에 구겨진 채 앉아 있었다는 감각, 그리고 도쿄에서 서울까지의 8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비행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검은 하늘 위로 백낙영의 환한 얼굴이, 그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그리고 그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밤늦게 전화해 아이들이 아빠 목소리 듣고 싶대요 라며 수화기를 아이들 귀에 대주던 그녀의 다정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곧 갈게, 아가야. 곧 갈게. 그는 허공에 대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는 해가 뜨기 시작한 희미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중환자실 앞 피로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을 한 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나태 씨, 따님들은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척수에 너무나 심각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L1과 L2 척추뼈가 완전히 으깨졌습니다. 붓기가 빠지려면 며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다시는 걷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나태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끔찍한 단어들을 조합해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의사의 표정이 어둡게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낙영은 연간실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선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창백한 모습으로 강나태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질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운전했어야 했는데. 그 빌어먹을 출장 따위 가지 말고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위층 중환자실, 보라와 사례는 튜브와 전선들에 휘감긴 채 분리된 침대에 작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기계장치들이 삐삐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두 침대 사이에 서서 차가운 금속 난간 사이로 손을 뻗어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가슴은 인공호흡기의 리듬에 맞춰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원했던, 매일 밤 아이들의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천장에 야광별을 붙여주었던 백낙영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강나태는 기계에 의지해 숨쉬는 딸들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경이는 떠났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들은 다시는 춤추지 못할 것이다. 그 잔인한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고 3일째. 강나태는 한숨도 자지 않았고 병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의 침대 사이에 놓인 불편한 플라스틱 보조 의자에 앉아 심박동 모니터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간호사들이 링거를 교체하러 오가는 것을, 그리고 딸들이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을 강박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주치의 박진태 박사가 두꺼운 차트 폴더를 팔에 끼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사들이 환자 보호자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기 직전에 짓는 그 특유의 무겁고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나태 씨, 잠시 회의실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나태는 아이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묵은 커피 찌꺼기 냄새와 독한 손 소독제 냄새가 섞여 묘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박 박사는 벽걸이 모니터에 보라와 살인의 척추 스캔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뒤 끊어진 도로처럼 참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L1, L2 척수 손상입니다. 두 소녀 모두 신경이 완전히 절단에 가깝게 손상되었습니다. 박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캔상에 끊어진 지점들을 가리켰지만 강나태의 흐릿한 눈에는 그저 흑백의 얼룩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광범위한 신경반응 검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손상 부위 이하의 운동 기능이 심각하게 소실되었습니다. 강나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영원히요. 영원히라는 단어가 담배 연기처럼 회의실 공중을 부유하며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제 고작 3살입니다, 박사님. 강나태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3살이라고요. 박 박사의 표정은 연민으로 부드러워졌지만 그가 뱉는 말은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소아척수 손상은 예후가 명확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체 근력 강화, 휠체어 적응 훈련, 그리고 삶의 질 유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삶의 질. 하반신이 마비된 3살 배기에게 삶의 질이라니. 그 말이 마치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듯 말하는 의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강나태는 그 방을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독일의 저명한 소아신경과 전문의,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중국의 병원, 실험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스위스의 재활센터까지. 그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서울로 데려오거나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첫 달에만 치료비와 자문료로 2억 원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몸에 맞춘 최고급 맞춤형 휠체어, 최첨단 로봇 보행 치료 장비, 아이들의 심리를 위로한다는 유명 상담사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보라는 점차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아빠 보세요. 아빠 나 좀 봐요. 하며 춤을 추던 아이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리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면서 엄마를 찾았고 강나태는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휠체어에 무기력하게 앉아 창가 너머 길 건너편 공원에서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대신 백나경이 죽어가며 느꼈을 법한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백나경의 장례식은 뼛속까지 시린 11월의 어느 목요일, 가족들만 모인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강나태는 슬픔에 잠식되어 간신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딸들은 왜 엄마가 저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누워 있는지,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속 우는지, 왜 든든했던 아빠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만 깜빡였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강나태는 진흙투성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애들을 돌볼게. 맹세코 내가 그들을 지킬게. 하지만 그 맹세는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망가진 척추를, 부서진 미래를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그는 그날 백락영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냄새나는 병원과 진흙 덮인 묘지 사이, 차가운 MRI 스캔 사진과 영원히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 사이 어딘가에서 강나태는 자신의 희망마저 아내의 관 바로 옆에 묻어버렸습니다. 딸들은 절대 걷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런 중대한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하려고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6주 후, 강나태는 첫 번째 보모를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라였고 30대 중반의 소아간호학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치 수수료만 3만 몇백만 원을 요구하는 고급 인력 알선 업체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면접날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모든 옳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강나태 씨, 걱정 마세요. 제 아이처럼 잘 돌볼게요. 약속합니다. 강나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첫 주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은라는 정해진 재활치료 일정을 철저히 따랐고 아이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겼으며 영양 잡힌 식사와 약을 제때 챙겨 먹였습니다. 강나태는 시내 사무실에서 틈틈이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집안을 확인하며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 그는 사소하지만 거슬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을라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보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요즘 사람들은 다들 휴대폰을 끼고 사니까 아이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하지만 그것은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에 들어선 강나태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재활실로 뛰어들어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라와 살인이 휠체어에 묶인 채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 치료 스케줄상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을라는 아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앉아 누군가와 즐겁게 영상통화를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수다소리에 묻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보모는 마그림이라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고용주들은 추천서에서 그녀를 성녀라고 칭송했습니다. 강나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이니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중요한 계약건으로 도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에 무심코 휴대폰으로 모니터 앱을 켰을 때 그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녀라던 마그림은 거실 소파의 대자로 뻗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아이들이 작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모, 헬로, 도와주세요. 목말라요. 하지만 마그림은 코까지 골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던 강나태는 살인의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옮겨지다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그림이 매일 보내오는 장문의 일일 보고서 어디에도 그 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영상통화를 걸어자고 있던 그녀를 깨워 해고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모들은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강나태가 결혼 10주년 선물로 라경에게 주었던
금괴 보관 중이던 사파이어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강나태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자신의 남자친구를 서울의 그 보안 철저한 고층 아파트로 몰래 초대했습니다. 강나태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낯선 남자가 자신의 집 거실을 활보하고 딸들이 잠든 방문 앞을 서성이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보모, 제시카는 강나태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애조차 산산조각 낸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24살의 명문대 유아교육과 출신인 그녀는 밝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꽤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나경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집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나태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로 아이들을 아껴주는 걸지도 몰라. 그러나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충격 독점, 베일에 쌓인 억만장자 기술 거물의 비극적인 사생활 대공개. 기사에는 강나태 집의 내부 구조, 아이들의 사적인 재활실 풍경, 휠체어 브랜드, 심지어 침실 벽에 걸어둔 백나경과의 지극히 사적인 가족 사진들까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모든 사진과 정보를 한 찌라시 가십 사이트에 넘기고 고작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그녀의 악의적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일 핑계로 절대 집에 안 들어와요. 저 가엾은 애들은 비싼 휠체어에 앉은 돈만 많은 고 하나 다름없죠. 집안 분위기가 아주 으스스해요. 강나태의 변호인단이 움직여 기사를 내리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캡처된 내용들은 인터넷 바다를 떠돌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딸들의 고통과 장애는 대중들의 흥미로운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은 댓글창에서 그가 좋은 아버지인지 나쁜 아버지인지,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는 게 나을지 위탁가정에 보내는 게 나을지 제멋대로 토론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날 밤 강나태는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모니터 속 악성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위협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안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고층 아파트 전체에 무려 17개의 초고화질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실의 사각지대, 주방의 구석, 아이들의 놀이방, 침대 머리맡까지. 모든 영상은 암호화되어 그의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24시간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 교도소장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회의장에서도, 도쿄의 호텔에서도, 홍콩의 라운지에서도 그는 집착적으로 화면을 감시했습니다. 새벽 2시, 불면증에 시달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다음 거짓말쟁이, 다음 도둑, 돈이나 관심을 위해 혹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들을 방치하고 학대할 다음 악마를 기다렸습니다. 통제, 오직 완벽한 통제만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8번째 보모가 일주일 만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감시받는 것 같고 우울해서 못해 먹겠어요 라는 무례한 문자를 남기고 도망쳤을 때 강나태는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채용 파일을 꺼내들고 9번째 지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하나나가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던 강나태는 백나경이 세상을 떠나던 그 참혹한 밤 이후 굳게 닫아 걸었던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3년 동안 스스로를 지탱해왔던 차가운 이성과 통제라는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당장 그녀를 해고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녀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어기고 있었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현실 앞에서 딸들의 마음을 결국 부서지게 할 헛된 희망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나태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라는 하나하나의 썰렁한 농담에도 까르르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언제나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던 살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따라 방 안 곳곳을 쫓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척추에 힘이 생긴 듯 머리를 더 높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재활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소독약 냄새만 나던 병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하고 온기가 감도는 진짜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나태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의사들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난 신기루 같은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이 희망이 꺼질 때 닥쳐올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해고 통보를 위한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홀린 사람처럼 그 영상을 지켜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강나태는 아주 어쩌면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내내 잘못된 것들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확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주치의 설아인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강나태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기술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패널 토론의 사회를 봐야 했지만 무대 위에서 나누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에는 거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자마자 그는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강나태 씨,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보라와 살인에 대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나태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수학이 넘어서 박사의 목소리에는 강나태가 지난 3년 동안 의료진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기검진차 아이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육 긴장도가 눈에 띄게, 아니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강나태는 현기증을 느끼며 차가운 복도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좋아졌다니, 그게 의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코어 근력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외부 자극에 대한 다리신경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나태 씨, 저는 사고 이후로 이런 극적인 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무엇이 변한 겁니까? 새로운 보모를 고용했습니다. 한하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누구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지금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효과 그 이상입니다. 저는 당장 그녀의 재활 방법을 포함하도록 우리 병원의 공식 치료 규약을 전면 수정할 생각입니다. 강나태는 전화를 끊고
텅 빈 호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진전, 의사의 차트에 기록된 데이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압도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강나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 새벽 3시. 그는 습관처럼 켜던 CCTV 영상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척수 손상 회복 어린이 사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수만 건의 페이지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의학저널, 최신 연구 논문, 전 세계의 임상 사례 연구들. 그는 국제 소아재활 저널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완전 척수 손상 아동에 대한 초기 집중 개입은 성인과 달리 놀라운 신경 적응을 보여준다. KIST의 최신 뇌과학 연구. 소아의 뇌는 비범한 신경 가소성을 나타낸다.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경우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어 손상된 영역을 우회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임상 사례. L1 손상을 입은 5세 아동. 18개월간의 정서적 지지와 집중치료 후 보조기구를 이용해 다시 걷다. 모든 기사와 논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개입, 끊임없는 신체적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어린이의 뇌는 치유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손상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골든타임은 0세에서 7세 사이였습니다. 보라와 사리는 이제 6살, 여전히 그 기적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백한 노트북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가 전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출판되고 입증되었으며 수많은 연구로 뒷받침되는 이 희망의 증거들이 인터넷 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을 찾아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의사가 무심코 던진 아마도 영원이라는 말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확실히 영원히, 절대 불가능함이라는 변경 불가능한 판결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고 백기를 들어버린 비겁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매몰되어 희망조차 백랑령과 함께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고 기적을 찾아 헤매는 대신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그저 화면 너머로 아이들을 감시하며 허비했습니다.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낯선 여자 하나나가 3년 동안 그의 수백만 달러의 재산으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단 4주 만에 해냈습니다. 그녀가 해낸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나태는 아내가 죽던 그 비극의 밤에 믿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강나태는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두 손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질문이 텅 빈 방의 침묵 속에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장비를 사들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딸들의 가능성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대신 비겁한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따뜻한 현존 대신 차가운 CCTV를, 사랑 대신 안전한 거리를 두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딸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강나태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새벽 4시 17분 서 박사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나와 직접 협력하세요. 그녀의 방식이 맞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어떤 장비든, 훈련이든, 자원이든 예산에 상한선 없이 전면 승인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다시 CCTV 영상을 불러와 평온하게 잠든 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보며 그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강나태는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귀국했습니다. 홍콩의 기술 정상회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끝까지 앉아 듣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어젯밤 읽은 연구 결과들, 그가 놓쳐버린 시간들, CCTV 영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을 딸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그는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기사도 부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재활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습니다. 하나나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 강나태는 잠시 재활실 문 밖에 서서 그 비현실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나는 보라와 함께 바닥에 앉아 강나태가 CCTV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다리 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인의 등장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듯한 침착한 인정만이 있었습니다. 강나태 씨, 예정보다 일찍 오셨네요. 강나태의 목소리는 긴장감 때문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나는 하던 동작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 패턴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승인한 의료 규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규약에는 없습니다. 강나태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는 채용 첫날 당신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의료 계획을 따를 것, 즉흥적인 행동은 금지할 것. 하나나는 그제야 보라의 다리를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강나태 씨, 당신이 저에게 준 그 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에게 통계에 근거한 차가운 예후만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엑스레이 스캔과 차트만 보고 보통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강나태는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수백 건의 임상 사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님들을 제대로 보기는 했습니까? 그 질문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강나태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나의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나태 씨, 따님들은 의학 통계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릴 사례 연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보라와 살인입니다. 이제 고작 6살 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잠시 휠체어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어른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며 누군가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믿어줄 때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인해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진단명이 아니라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따뜻한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강나태는 자신이 지난 3년간 쌓아온 논리에 방어막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마지막으로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들의 머릿속을 실현 불가능한 헛된 희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을 때, 그 실망감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황폐해질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하나나는 그를 오랫동안 아주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나태 씨, 그들은 6살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헛된 희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뿐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강나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껍데기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게도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년 동안 17개의 CCTV를 통해 딸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차가운 감시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나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볼에게로 돌아가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마치 그가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강나태는 그곳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내가 틀렸다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재활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나태는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다시 연구 자료를 불러왔고 하나나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는 영상을 밤새도록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치지 않는 인내심, 아이들의 놀라운 진전, 그들이 그녀 품에서 느끼는 안전감. 만약 그녀가 옳다면 그는 텅 빈 방의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은 해답 없이 그곳에 걸려 있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강나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강나태는 유럽 투자자들과의 최종 계약을 위해 다시 싱가포르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4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지만 이번 출장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도, 비즈니스 저녁 식사 중에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 2시에도 끊임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일관된 노력, 반복되는 다리 패턴 운동, 방 안에 흐르는 음악, 그리고 그녀가 기도처럼 속삭이는 격려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눈에 띄게 더 많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들, 다리의 움찔거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집중의 순간들. 강나태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다가올 기적의 전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 공항 23번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탑승 시작 10분 전 강나태는 탑승구 줄 뒤쪽에 서서 습관처럼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륙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확인하려는 강박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놀이방,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나가 오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무심하게 앱을 실행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영상 데이터가 로딩되느라 화면 중앙에서 원형 버퍼링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픽셀이 선명해지면서 화면에 나타난 광경의 강나태의 세상은 그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2대의 휠체어. 항상 아이들의 몸과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할 그 차가운 금속 의자들이 마치 쓸모없어진 연극 소품처럼 놀이방 벽 구석에 처박혀 비어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간 거지? 설마 넘어진 건가? 그때 움직임을 감지한 스마트 카메라의 앵글이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놀이방 한가운데 보라와 살인이 서 있었습니다. 보조기구도 휠체어도 어른의 부축도 없이. 비록 가느다란 다리는 갓 태어난 사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상체는 중심을 잡기 위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의 2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중력을 거스르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나는 아이들로부터 약 1.5m 떨어진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 팔을 활짝 벌린 채 엉망이 된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그래, 우리 아가들.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여기 있잖아. 한 발만, 딱 한 발만. 보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오른발이 공포와 용기 사이에서 떨리며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주 불안하게 허공을 가르던 발은 약 15cm 앞으로 나아가 쿵 하고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걸음, 그것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보다 더 위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살인은 언니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더니 입술을 앙다물고 따라했습니다. 마비되었던 그녀의 왼쪽 다리가 힘겹게 들렸고 발끝이 바닥에 살짝 끌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자세를 고쳐잡고 발을 딛고 다시 오른쪽 발을 움직였습니다. 2 걸음.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불변의 법칙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강나태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끄러운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공항의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주변의 소음을 찢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강나태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던 뼈가 물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옆에 있던 대기 의자 등받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정이 금간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기쁨으로 갈라지는 하나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오 세상에, 그래, 너희를 봐. 너희가 해냈어. 화면 속 아이들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쳤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승리감에 차서 하나나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하나나는 그 작고 따뜻한도 받나 몸들을 부서져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알았어. 너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단 한 번도 모른 적이 없어. 강나태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려서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쁜 사업가들이 탑승구 앞을 막고 멍하니 주저앉은 그를 향해 혀를 차며 짜증 섞인 발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마지막 탑승 안내 중입니다. 지금 타셔야 합니다.
강나태는 말을 할 수도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지독한 슬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의 울음 같은 흐느낌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 딸들이, 그는 헐떡이며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제 딸들이 걷고 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기를 눌러 그 장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보라의 기적 같은 첫걸음, 살인의 투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하나의 눈물. 미안하다. 그는 액정 화면에 맺힌 눈물 자국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행 BI-213편 탑승을 마감합니다.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강나태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게이트 직원, 서울로 가는 다음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손님, 방금 마감된 이 편이 오늘의 마지막 직항입니다. 다음 비행기는 내일 아침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7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경유편이든 뭐든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주세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애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복잡한 환승편을 예약했습니다. 직항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려 총 9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이었지만 공항 의자에 앉아 7시간을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집에 가야 했습니다. 이 기적이 꿈처럼 사라지기 전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줘야 했습니다. 9시간의 비행. 강나태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구겨진 채 휴대폰 배터리가 닳도록 그 1분 남짓한 영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보라가 발을 떼는 순간, 살인이 따라가는 순간, 하나하나가 우는 순간. 그 영상만이 그를 숨쉬게 하는 산소였습니다.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 5시 30분, 회색빛 여명이 밝아오는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나태는 택시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서울의 고층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졸고 있던 경비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강나태 회장님, 토요일까지 싱가포르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강나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띵! 문이 열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활실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하나의 부드러운 책 읽어주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 강나태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문간에 멈춰 섰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재활실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쌍둥이는 그녀의 무릎에 3명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하나하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살인은 하나하나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막 잠이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두었던 2대의 휠체어가 먼지 쌓인 고물처럼 밀려나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하나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강나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나태 씨, 예정보다 훨씬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나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CCTV로 봤습니다. 그들이 걷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끼리 비밀 연습을 했어요. 아빠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강나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도 모르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는 잠든 살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강나태 씨. 저라고 미래를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세상의 편견을 믿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강나태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을 가로질러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보라의 따뜻한 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살인이 눈을 비비며 깨어나 그를 보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빠, 집에 왔어요. 그래, 아가야. 아빠가 집에 왔어. 진짜 집에 왔단다. 보라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아빠 봤어요? 우리 걸었어요.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걸었어요. 강나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단다. 다 봤어. 너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용감했어. 하나 선생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살인이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강나태는 팔을 벌려 세 사람 모두를, 자신의 두 딸과 그가 포기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준 이 낯선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나 씨,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CCTV에 대해서, 당신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아빠로서 여기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나의 따뜻한 손이 떨리는 강나태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강나태 씨, 바로 당신, 그들의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정에 북받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딸들을 더 세게 부서져라 안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아이들의 한계를 관리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하나는 그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삶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멈추고 포기했을 때 그녀만이 홀로 믿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나태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나태 씨.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이 다른 누구도, 심지어 의사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옆에서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강나태는 눈물 젖은 눈으로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관리해야 할 부서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싸워 이겨내고 스스로 돌아온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백낙영도 분명 하나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 순간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제발 머물러 주세요. 강나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당신은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제가 했어야 할 그 모든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나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나태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 예정된 모든 해외 출장과 일정을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앱을 삭제했습니다. CCTV를 통해 딸들의 삶을 훔쳐보는 짓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는 양복 바지를 입은 채 하나나 옆에 놀이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라와 살인이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씩 걸음마를 연습하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최신형 스마트폰은 사무실 책상 위에 잊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7개의 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강나태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누군가의 허락이나 의학적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기적은 차가운 감시 시스템이나 완벽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큼 무모하고 용감한 누군가와 그 기적을 위해 기꺼이 곁을 지키며 현존할 아버지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나태는 딸들에게 직접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는 퇴근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웃으며 올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딱딱한 의료용 침대가 아닌 푹신한 실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강나태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하나하나 입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라경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걸었어. 당신이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는 창가로 걸어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구석 천장에 매달린 CCTV 렌즈 옆에서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